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딥시크의 등장 이후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챗GPT 이용자도 급증해 2월 기준 주간 이용자 수가 4억 명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도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해 한국형 챗GPT 개발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닷새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떨어지는 등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내려와 주말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고 건조한 바람이 계속되면서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일부 내륙에도 건조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충남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주말과 휴일 동안 서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돼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87회로 평년보다 많았지만 전년보다는 적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2024 지진 연보를 통해 지난해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87회 발생해 최근 30여 년 평균인 72.2회보다 많았지만 전년보다는 1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회로 예년 평균인 10.4회보다 적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을 보면 해역에서 37회, 북한에서 31회, 우리나라 내륙에서는 19회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경북이 7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가장 강한 지진은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했고 전국적으로는 16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한파에 얼어붙은 강 위를 차량이 질주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한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고 사전에 협조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를 질주하는 차량, 눈보라를 휘날리며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한 외국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제작해 개인 SNS에 올린 영상. 하지만 영상을 찍은 곳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 빙판이 사람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관련 플래카드도 걸렸습니다. 이 차량이 빙판 위를 질주한 곳입니다. 아직도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긴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어렵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모습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나도 해도 되나? 누구나 막 가서 하게 되면 막 사고 나고 그러면 또 막 경찰들 가고 소방관들 가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이 또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SNS 해당 게시물에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전에 필요한 협조와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안전을 위해 구급차와 경찰이 대기했다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는 사고 위험 지역이라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걸 쓸 리가 없죠.
들어가는 것도 나오라 그럴 판이에요. 119 역시 마찬가지 사고 위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경찰과 소방 차량이 나와 마치 처음부터 대기하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촬영을 모두 마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데까지 저희 소방하고 경찰이 쫓아나가면 진짜 국민들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얼어붙은 강유를 차량으로 달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은 해빙기가 시작돼 사고 위험이 크다며 호기심에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 안에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고통받고 있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한 차례 무산된 피해자와의 집단 합의를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 피해 구제 재원의 적정 분담 비율을 추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도의적, 법적 책임을 갖고 관련 기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과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정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가 사용자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관련 법 제정과 컨트롤 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저비용 고성능으로 전 세계 AI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하지만 사용자의 키보드 습관까지 파악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딥시크 서비스를 자체 분석했는데 실제로 딥시크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중국 기업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종착지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민감한 정보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민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5일부터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웹페이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한 조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은 자체적으로 삭제하시고 이용 안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의 정보 수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설정이 없는 데다가 누구로부터 수집한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하는 토큰화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개인정보 자체를 통째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를 전부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광고 목적 등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 악용될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안의 목적상 정부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어서 전문가들은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된 만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AI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0년 넘게 법안 상정과 폐기를 반복했던 사이버 보안 기본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챗 GPT에 이어 중국 딥시크 충격까지 전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일론 머스크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며 공개한 그록3. 그록3는 고성능 GPU 10만 개를 탑재한 슈퍼컴퓨터에서 2억 시간 동안 학습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양질의 데이터를 미리 학습할수록 좋은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GPU라는 겁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 메타의 경우 15만 개의 고성능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고성능 GPU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2,000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고성능 GPU 연구 지원과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가대표 최정예 AI팀을 선정하여 대규모 GPU 자원, 연구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범용 인공지능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약 1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예타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컴퓨팅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슈퍼컴 6호기에 쓸 총 18,000장 규모의 고성능 GPU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양질의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확충하고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챌린지 개최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한국형 챗 GPT 개발을 천명한 가운데 민간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현장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 학교 3곳 중 한 곳이 새학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체 학교 가운데 32.3%가 올해 AI 교과서를 채택했으며 심의 상황을 고려하면 선정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학교의 98%가 AI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고 강원 49%, 충북, 경북 45% 순이며 서울은 24%, 전남과 세종은 도입률이 10%를 밑돌았습니다. 또 현재까지 AI 교과서 76종 가운데 74종에 대해 이용료 가격 1차 합의가 마무리됐는데 과목에 따라 한 해 42,500원에서 85,500원 사이로 책정됐습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를 대상으로 2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지구 둘레보다도 더 긴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인도, 남아공과 브라질 등을 잇는 약 5만 킬로미터의 케이블을 해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4만 킬로미터인 지구 둘레보다 긴 케이블을 해저에 깔아두는 셈입니다. 케이블 매설 작업은 2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약 20억 달러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인터넷의 뼈대로도 불리며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5%가 해저 케이블 전송로를 통해 오갑니다. 메타는 현재 16개의 해저 케이블을 다른 IT 기업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신소재공학과 주소연 박사가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출판 개발팀 부편집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는 독일 출판사 와일리가 발행하는 재료과학 분야 최상위 저널로 나노 소재와 전자재료, 바이오 소재 등 첨단 재료 연구를 다룹니다.
학술지 부편집장은 단순히 논문을 검토하는 역할을 넘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학문적 흐름을 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백악관은 자화자찬했지만 트럼프 지지율은 취임 한 달 만에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물가 안정 등 경제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황금기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50% 수준이던 지지율은 한 달 사이 4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CNN과 워싱턴 포스트 조사 모두 반대가 찬성 여론을 넘어섰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온도차가 극명해 각각 90% 수준의 지지와 반대 의견을 보였지만 중도층에서 37대 58%로 반대 여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57%가 그렇다고 답해 일론 머스크를 앞세운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여론을 증명했습니다. Everybody that was all for Trump and now they're turned off by him. Like, what did you think he was gonna do? You know, he's a billionaire. Now we got other countries being like, we don't want to, work with America. We have Canada being like, we're going to shut off the power. 트럼프를 대선 승리로 이끈 물가 인하 약속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62%가 물가 인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특히 공화당 지지자 51%도 물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people are starting to think about Trumpflation, where so many of his actions are going to drive up the costs of basically everything, which is certainly not what he campaigned on doing. 워싱턴 포스트는 취임 한 달 만에 40%대 중반으로 떨어진 트럼프 지지율은 허니문 기간이 조기에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국제 금값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금신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2,954.91달러로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자금이 지속적으로 금 시장으로 유입되며 국제 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가 경신은 올해 들어서만 10번째입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국제 금 가격은 10% 이상 꾸준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미래에 대비할 것을 장려하며 연구개발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은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00곳이 넘었고 추징액도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4조 6천억 원, 건수로는 5만 5천 건입니다. 정부 조세지원 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최대 50%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의료 관련 기업이 연구 실적이라며 제출한 서류입니다. 학회지에 실린 다른 논문과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가 논문을 훔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둔갑해 공제받기도 했고 혜택이 적은 일반 연구개발을 혜택이 많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신고해 공제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기관인 한국산업기술협회에서 통지한 자료를 조작하는 등 가짜 연구소도 17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이런 R&D 부당공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이 부당공제를 받아 적발됐고 추징액이 27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4년 만에 건수는 5배 가까이, 추징액은 10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심사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9명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SR이 예매에 불법 매크로를 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건 처음입니다. 수사 의뢰된 9명은 설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SR 홈페이지에 모두 6,400만 건에 달하는 불법 매크로 의심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SR은 이런 행위는 예매 시스템 과부하를 불러일으키고 고객의 정당한 예매 기회를 제한하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 의뢰와 별개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거나 승차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취소를 반복하는 이용자 등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한 암표거래 의심 사례 182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등의 회원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끼리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와 소비자원의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상담이 17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가운데 93.7%가 쉐어풀이란 업체에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 구제 신청까지 이뤄진 34건 중 대부분인 29건이 환급 지연 관련 피해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인지 확인하고 환급을 고려해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명동 일대에서 가짜 명품을 팔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문을 만들었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며 돈을 챙겼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명동의 의류 매장 한쪽, 탕비실 선반 아래 쪽문이 보입니다. 닫으면 흰 벽처럼 보이지만 뒤쪽엔 위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숨겨져 있고 이 계단은 매장의 실제 거래 상품인 위조 명품들을 파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비밀 매장에서 팔던 위조품은 가방, 지갑, 시계, 신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수 물품만 총 1,200점, 정가로는 38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장에서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밀 매장으로 안내하여 사법 당국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지난 6년 동안 상표법 위반으로만 5번이나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연수익은 억대인 데 비해 벌금은 6년간 1,200만 원에 불과해 똑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심지어 이번엔 단속을 피하려고 비밀문을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만 상대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조품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신고,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2월 2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